청구인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돌아왔습니다. 국회 탄핵 발의로 직무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재기해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가운데 선고된 9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탄핵심판 9전 9패입니다. 스포츠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감독이 아마도 책임을 져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를 지켜보면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중한 법률적 판단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그야말로 다른 법을 임차해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이 이렇게 일상화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일을 예상해서 번거롭게 헌법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배성이 너무도 강한 곳이 정치 영역입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 300일 동안 30건의 탄핵을 추진할 줄 과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도 결국은 탄핵과 관련된 법률 미비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두고 논란이 될 부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앞으로 탄핵 정족수가 법학계의 인기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연구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관련 학술 논문이 올해 내로 쏟아질 것으로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위반 재판을 할 때 참고로 하라고 헌법연구원이 만든 참고 서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대변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때는 대상자가 대행하는 공직을 기준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주석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어떤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헌법연구원 전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작성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고려해서 선고를 하면 됐습니다. 정의형식 재판관과 조한장 재판관은 이 주석서를 기준으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번에 이 주석서를 밀쳐놓고 새로운 의결 정족수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정치적으로 급히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탄핵은 기각하되 정족수 논란을 차단해서 국회 입장을 세워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를 누가 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려대 로스쿨 김하열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이한 분입니다. 사법시험 31회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직자 탄핵을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헌법연구원 연구관과 연구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헌법재판 실무에 관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박사학위 논문으로 보나 이 부분 최고 전문가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2018년에 대법원장 추천 목수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지만 임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다시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은 되지 못했지만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재판관들의 재판을 돕는 헌법연구원장을 지낸 겁니다. 김 교수는 주석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탄핵은 대행하는 공직자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명쾌합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자리에 맞춰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석서에 따르면 한 총리는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 즉 200석이 됩니다. 공직자에게 책임과 함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 직위를 대행하는 공직자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기준으로 의결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김 교수의 연구가 이번 헌재 선고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주석서 탄핵 부분을 다시 써야 할 겁니다. 또 탄핵 소송 비용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소송 비용을 국회가 모두 부담합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이죠. 그런데 탄핵 소추를 당하는 공직자 소송 비용은 누가 낼까요? 소송 당사자들이 냅니다. 만약 소송에서 져서 파면이 된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귀족 사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이겼을 때입니다. 탄핵 심판 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겁니다.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많은 변론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몰라도 수천만 원, 많으면 1억 원 이상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관행보다 지출을 적게 했다면 나중에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 승소나 패소를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물어주고 언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연리 15% 이자를 물어한다고 친절하게 금리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탄핵 사건만은 헌재가 선고를 하면서 내몰라라 하고 이를 선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재도 문제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를 국회에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에 이기고도 재판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탄핵 심판 사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탄핵 규정에 손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적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소 느슨하게 운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라든지 소송 비용 부담 조항은 너무도 기본적이라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탄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거의 10일에 한 건꼴로 탄핵소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직무유기가 될 듯합니다. 차제의 헌법재판소법을 제대로 정비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폭기를 계기로 탄핵소추 남발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듯합니다.